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조사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판사 강 씨를 법원 행정처 출신을 두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사람을 둬서 거점 법관으로 하여금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이 작성돼 있습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결하도록 하는 게 사법 독립의 핵심 아닙니까? 거점 법관이 따로 있어서 동향을 파악했다면 북한의 5 담당자가 본질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게 큰 부담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항소심 판결 전후에 법원 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해 의견을 나누고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라고 했던 내용은 사법부가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청와대 의중에 맞추려고 한 정황의 다름 아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을 때마다 독립을 해치지 말라 항변했던 사법부가 가장 조직적인 사법방해를 스스로 자행하는 당사자였던 겁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다. 그 당사자가 누군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호준의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독립이 헤쳐졌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사법부 내부에서부터 그런 일을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뭐 어디서 찍어 눌러서 예전에 군사정권처럼 협박을 해서 그게 아니고 사법부가 스스로 법원 행정처 사람을 거점 법관은 뭡니까? 거점 법관을 둬서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거점 법관이 누군가 있었다는 게 자기 주변에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정열 전 판사님이 직접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요 사안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겠지만 일단 뉴스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앞에 배치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 문서에는 당시 우병우 수석이 이끄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원 행정처의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판결 전망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행정처가 재판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1심 결과와는 달리 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심 결과는 자기가 알아서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이 이야기는 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고 김영환 수석 비망록이 나왔을 때부터 네, 수첩에 쓰여 있죠.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1심 판결 나기 전에 1심 결과가 수첩에 적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알았냐. 근데 이제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됐는데요. 근데 이제 예측이 어렵다는 표현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제 순화시킨 거지만 어떻게 예측합니까? 네, 앞선 1심 결과는 예측했다라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법부가 역술인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측합니까? 물어봤지. 물어봐서 알아내가지고 알려줬다는 얘기죠. 예. 1심 때는. 2심 때는 담당 판사가 완고하다든가 아니면 그 얘기를 전혀 입에 열지 않는다든가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알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잖아요. 1심 때는 말해줬다는 얘기죠. 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요, 무죄를 내렸거든요. 1심 재판은요. 네. 그런데 2심에서는요, 징역 3년 되고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더 황당한 것은, 우병우 전 수석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그렇다면 상부심을 전원 합의체로 해달라. 이 의미는 잠시 후에 이정열 판사와 얘기 나눠보겠지만, 이렇게 요구했는데 또 그 요구대로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3대 0이라는 결과로서 다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여있는 그대로 실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기환송됐다는 요 사건에 관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예, 어떻게 파기환송됐는지 진원, 시큐리티 파일,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파기환송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핵심 증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문서에 보면은 핵심이 증거 능력 인정이다. 예, 그런 얘기가 적혀 있고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파기환송이 돼버린 거죠. 예, 이 파기환송돼서 사법부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냐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진원과 시큐리티를 얘기하면 진원하면 무슨 영화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논지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리전을 펼칠 때 주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매일매일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과 부소장 회의에서 주요한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논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 논지가 적힌 거예요. 그걸 진원이라고 제목을 정해놓은 겁니다. 진원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컴퓨터 파일 같잖아요. 그게 뭐 CPU 제목 같잖아요. 논지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논지.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돼야 국정원장이 부소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 실행에 옮겨진다.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지시사항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파일은 여기 보면은 아이디가 적혀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심리전단 팀 안보 5팀인가요? 네, 김땡땡 직원의 이메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 두 글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뭐 김모 이렇게 적혀 있고 그 한 사람당 30개의 계좌와 계정요. 계정. 예. 예, 계좌가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계정과 비번이 적혀 있어요. 네. 한 사람당 30개씩. 그리고 22명의 그 실제 명단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의 트윗 계정 아이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런 논지가 결정되면 이런 사람들이 퍼뜨렸다. 결정적인 거죠. 예, 심리전의 범위가 확 넓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그대로 수행했다. 이거는 뭐 이게 인정되면 흔히 말하는 요즘 빼박인 거죠. 빼박. 그런데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인정하지 않았냐? 본인의 이메일이 맞고 본인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도 맞고 본인의 이메일에 해킹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작성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 예, 갑자기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재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어디서 코치를 받고 왔는지 두 번째 재판 나왔을 때 그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본인의 이메일이고 그리고 해킹된 적도 없고 자기께 맞으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부인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이런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대법원 행정처가 코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특정 재판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의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 방향으로 가서 실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결과를 내버린 거예요. 네,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번에 물증이요. 더 황당한 것은 지금 이게 이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그 당시 당시 행정처에서 쓰이던 그 주요한 그 컴퓨터를 다 열어본 게 아니에요. 다 네, 열어본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는 거부했어요. 달라 그러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키워드 검색을 한 겁니다. 또 똑같이 국방부 자체 조사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을 해서 걸린 것만 나온 거고요. 게다가 그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 그런 방식으로 한 76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00개는 이미 삭제된 거예요. 760개를 그럼 다 열었냐? 열지 못했어요. 760개 대부분을 열지 못하고, 왜냐하면 거기 비밀번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건 열지 못하고 나온 게 이 정도예요. 네, 사실 비밀번호 걸려있는 것도 설정을 풀 수 있는데요. 해당 판사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열어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그냥 열려있고 키워드에 걸려있는 일부 파일에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정도가. 근데 비밀번호를 걸었으면 더 민감할 거 아닙니까, 내용이.
그건 아예 열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처장이 있습니다. 차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용하던 공용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건, 직장 내에서, 예, 비유를 하자면, 직장 내에서 자기들끼리 조사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도 직장 내 다른 부서에서, 우리 안 된다고, 그거. 검사 못 한다고, 조사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못 한 거예요.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부 외부에, 사법부 일을 맡기는 데 대한, 기본적인 거부감과, 우리가 최종 판단 기관인데, 우리가 해결 못해서, 검찰에 맡긴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사법부 내에서는 있겠죠. 그건 조직의 논리고, 이거 범죄를 방치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정말. 강제 수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강제로 어떤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거고, 지금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당장 삭제할 수 있잖아요. 예. 하드만 떼가지고, 하드만 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PC 하드 떼가지고 가져간다든가, 누군가 시켜서 밤에 삭제한다든가, 디가우징 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정 파일을 군사 수준으로 반복 삭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합니다. 이거 수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정열 판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일반인의 상식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이렇거든요. 아니, 이렇게 파일이 많은데 이걸 다 열어보지도 못하고, 안 주면 조사도 못하고, 이미 검색어로 나온 것만 해도 이게 법 위반이 명백한데 판사들이 이런 법 위반을 그냥 두는 거잖아요. 이거 답답합니다. 큰 사건입니다, 아주.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다스 관련 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자금 4억 2천만 원 됐다라는 핵심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사인 보도인데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검찰 진술이기도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됐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은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설립 자금의 액수가 나온 게 처음이군요. 네, 4억 2천만 원 냈다고 합니다. 198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자, 예, 다스 관련 소식이 이제 특활비가 갑자기 터지면서 약간 뒤로 미뤄져 있는데, 다스는 사실 거의 수사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 입증을 사실상 한 거나 마찬가지다. 소환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돈이 초기 자본금 4억 2천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나왔다. 액수가 특정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욕만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인데 2011년에 억대 돈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 안에서 있었는데 숙소에 침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들켰는데요.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김윤옥 여사 관저 행정관이 돈을 받은 걸 인정했죠. 예. 쇼핑백에 돈이 왔다. 예,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먹지 않은 한, 예, 그 돈은 그러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테니까 이제는 이제 가족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와중인데, 형 이야기도 나온 거죠. 형이 당시에 특수활동비를 그 형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줬다고 하는 이제 진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때 이제 검찰에서는 국정원이 당시 위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돈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괴한이 침입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에서 신고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재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면담이 잡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사단이 면담을 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비는 게 분명하죠. 면담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국정원 직원들로 드러났으니까 국정원에서는 면담이 있는 걸 알고 당시 남자들 여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3인조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에서 뭘 카피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뭘 놓고 갔는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들켰죠. 들켰는데 웃긴 건 그럼 한 사람이 망을 보든가 했어야 되는데 3명이 다 바빴나 봐요. 방에 들어와가지고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진짜 웃긴 것은 여기서부터 들켰으면 냅다 도망가서 자기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노트북 한 대를 들고 나갑니다. 그렇죠. 들고 나가니까 이 특사단 입장에서는 없어진 게 없으면 뭐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하나 들고 도망갔잖아요. 당연히 신고를 했죠. 그 호텔에서 찾았어요. 그 국정원이면 깜짝같이 사라졌을 것 같잖아요. 19층에 숨어있다가 잡힙니다. 이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은 국정원 요원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설픈 일들이 많아서요. 물건을 훔쳤다는 점도 굉장히 문제지만 더 웃긴 거 들켰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웃기지만 그러니까 첩보기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들킨 게 더 문제죠. 그렇죠. 예, 들키지 말았어야지 했으면. 더 웃긴 건 비상통로에서 발견됐거든요. 발견되니까 노트북을 주고 다시 도망가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 첩보기관 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하나로 정말 망신스러운 예. 일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 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게. 노트북 들켰는데 눈앞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도망가고 그것도 비상통로에 숨어 있다가 호텔 직원한테 잡히니까 냅다 노트북을 돌려주고 다시 도망가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 호텔 방문을 어떻게 열었느냐. 이 침입한 흔적이 없다. 예, 그럼 카드키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 호텔이 협조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 비상통로에서 발견됐을 때 잡혔어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주고 어떻게 도주하였냐. 도주도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국정원 별명이 걱정원이었습니다. 워낙 걱정 끼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때 돌았던 변명이 더 웃깁니다. 바로 2층에 국정원 기관에서 쓰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방 번호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 아래층에서 그걸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직원 누군가 들어오는데 그 노트북 하나를 왜 들고 도망갑니까? 방 잘못 알았습니다. 해명해야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렇게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서. 댓글 공작이 아무래도 치중하다 보니까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치욕적인 예.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또 질타를 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국면을 넘기려고 당시 이제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형님이고 힘이 막강했으니까 로비를 한 게 아닌가. 당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예, 의심을. 이제 소환해서 추궁한다고 합니다. 자. 네, 어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특활비가 건네졌을 줄이야.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 나왔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씨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 안봉근, 정우성 전 비서관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보통 일요일 오후 3, 4시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때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옆에 있었던 것까지는 놀랍진 않아요, 이제. 놀랍지 않은데, 이 상하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은, 김기춘, 예. 막강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조차 문고리 3인방을 어려워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 씨는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예. 최순실 씨는 문고리 3인방도 어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냥 들락날락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예, 다 앉아있는데 혼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한테 누군가가 참모들이 보고하고 하면 그 자리에서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지 어른들한테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아니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러지 말라거나 나가 있으라거나 말하지 못하였다. 예. 최순실 공화국이었다, 실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재미있는 큰 사건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뉴스를 몇 개 못했네요. 예. 제목 한두 개 정도는
읊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걸로 할까요? KBS 네이버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요. 예. 예. 제목만 읽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대훈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어제 이사회에서 가결됐습니다. KBS 이사회가 6대1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한다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복귀하는 거군요. 예. 자, 일각에서는 이제 정현주 사장도 이런 식으로 해임했다라고 물타기를 하는데 완전한 차이가 있죠. 뭐 정권이 찍어 누른 케이스였고 이거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요. 자, KBS 사안도 일단락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네이버 내부 데이터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는데요. 오늘 아침입니다. 메이크로 프로그램 사용 흔적은 없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IP에서 최대 11개의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공감 추천을 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이버의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한국일보에 입수합니까? 네이버가 준 거죠. 예. 네이버 입장에서 이제 소위 그 프로그램이 사용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을 하고 싶었나 봐요. 네이버의 언론 플레이라고 봐야죠. 네. 어쨌든 그 와중에서도 IP 하나에 뭐 여러 아이디가 등장하긴 한다. 근데 프로그램은 돌아가지 않았다. 이런 네이버가 억울해서 내놓은 항변이 실린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수사가 들어갔을 테니까 다음에 또 추가로 나오겠죠, 실제. 다음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주간 방송사가 미국 MBC인데요. 여기에 사장이 방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고 수익이 1조 원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광고 수익이 1조 원대라는 의미는 뭡니까? 네, 광고 수익이 1조 원대라고 하는 건요. 광고 판매량이 이제 9억 달러, 9,500억 원을 넘어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번 소치 동계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광고가 팔렸다라는 겁니다. 광고가 역대 1위다 뭐 이런 그런 얘기인가 보죠? 네.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평창 올림픽이 흥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야기도 잠시 후에 저희가 김준 박사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미국 셧다운 얘기와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의 추가 조사위,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위죠.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 논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무법인 동안의 이정열 사무장, 과거에는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본인의 이름도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 아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시겠습니다만 부부 부장판사였습니다. 한 분은 사무장이고 이제는 한 분은 여전히 부장판사님이시죠? 예. 예. 혹시 그 부인의 이름도 등장했습니까? 네. 네, 부부가 다 등장했습니다. 저희 애들 엄마의 경우에는 칭찬하는 쪽으로 써 있어가지고. 칭찬하는 쪽으로. 어쨌든 성향은 파악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언론에서 초반에 리스트는 없었다라는 식의 보도도 있었고, 어떤 언론에서는 리스트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좀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한 분석 혹은 뭐 조사위도 리스트가 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제 애매모호한 마치 리스트가 없었던 것 마냥 보도되기도 했거든요.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네. 이게 리스트라는 게 그야말로 뭐 엑셀 파일로 뭐 표로 1번부터 100번 막 쭉. 그렇죠. 순번 매겨가지고 그것만 리스트냐? 그거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런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리스트의 목적에 해당하는 감시하겠다, 사찰하겠다, 불이익 주겠다, 그래서 특이한 사람 찍어내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작성된 또 그런 작업이 있었느냐가 그게 블랙리스트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엑셀 파일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란다. 매체에서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매체에서 리스트 얘기하고 있는데 리스트 유사한 거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엑셀 파일도 있긴 있었습니까? 예. 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고 하는 문건에서 이게 뭐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걸 법원행정처에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 소위 왕당파만 들어가면 이 위원회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왕당파 말고
저쪽 편 입장에서 볼 때 이쪽 편. 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좀 진보적이라거나 네. 뭐 대법원의 비판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다수 집어 넣어야 된다. 몇 명은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야. 그렇죠. 공격을 안 받는다. 예.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성향의 사람들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64명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이는 라디오도 나가죠. 네. 아, 엑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표 있냐? 있어요, 리스트. 1번부터 쭉 있고요. 예. 이름 이거 뭐 1번 김땡땡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전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현재 직책 서울고등 고법부장, 연수원 기수, 생년,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나오는데 다 이런 거 써 있습니다. 우리법, 노동법, 젠더법, 인권법. 그다음 옆에 특성, 뭐 기본적으로 보수 성향, 뭐 우리법 연구회 회장 역임, 뭐 여성 친화적 가치관. 이거 다 사찰에 써놓은 거. 이것도 최소한 리스트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번호 매겨서 네. 판사 전원의 그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보고 그게 없으면 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성향 파악하는 게 결국은 그 리스트인데 실제 64명의 리스트는 있고. 예, 있고요. 그 외에도 성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정황, 성향을 파악한 정황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건들은 너무 많이 그 발견돼서. 리스트, 블랙리스트 예. 있는 겁니다. 예, 있냐 없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 있냐 물으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 그것도 그건 있을 뭐, 것이다. 예,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기회 있습니다. 지금 왔어요. 예. 이게 제가- 예, 오케이. 예. 지금 이번에 이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대상이 됐던 문건들이 예. 발견된 문건들이 2015년, 2016년 판이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 건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리스트는 진작부터 있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 이게 두 가지 지금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뭐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가 기본적으로 판결을 쓰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한테 익숙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직 자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타이트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자료들 다 하나도 안 버리고 축적돼서 봤거든요. 아하. 그래야지 옛날에 또 뭐라 판사들이다 보니까 그 꼼꼼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문서에. 뭐라고 어떤 형식으로 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거를 뭐 베끼든 뭐 벤치마킹을 하든 해가지고 쓰니까 아, 그렇죠. 옛날 형식 것들 다 자체도 있어요. 모르니까.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삭제를 했겠죠. 증거인멸 한다고. 300개는 삭제했다는 나왔어 이미.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조사 대상이 되었던 PC가 예. 보통 이제 판사들이 쓰고 있는 PC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주기로 바꿔주거든요. 교체를 합니다. 신형으로. 제일 좋은 거. 하지만 파일은 옮긴다는 거죠. 그렇죠. 파일은 옮기죠. 예. 그리고 그 쓰던 PC는 이제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제 지워진 파일들이 있겠죠. 아, 그걸 조사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못 봐요. 왜냐하면 법원에 이번에 지금 추가조사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압수수색해야 되거든요. 이건 수사기관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조사의 한계가 법원 행정처에서 그 내가 못 줘. 그러면 조사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섰는데 그게 안 되나 싶은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기 때문에 이 조사라고 하는 건 임의 수사라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 동의가 없으면 어떤 이제 긴급 피난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이론을 들이밀면서 이제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로들 판사기 때문에 아니 당신이 동의 받았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어떤 조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승태나 내지는 법원 행정처에 부역했던 판사들이 저번에 들고 나온 거죠. 뭐 절차 위반이다, 사생활 침해한다, 이딴 논리를 들고 나온 거죠. 이런 게 나올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은. 지금 조사했던 방식을 키워드로 네. 일부 그러니까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예 조사도 못했고 네. 일부 게다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거 열어보지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밀번호는 모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루 빨리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거 또 어차피 양승태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고발당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 추가해가지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법부가 이 이제 자체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게
이게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렇죠?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의뢰하기는 참 모양이 빠지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예. 검찰에다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게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이미 시민단체 측에서 양승태 씨를 고발을 해서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추가로 고발을 하면 되죠. 그건 뭐 요건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가 꼭 거기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 손으로 직접 하기에는 모양도 빠지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나쁜 선례라면서 계속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누구죠? 용산 참사 났을 때 네. 당시에 이제 김석기 저 서울지방청장이었나? 네. 청장이었나? 저 경찰청장이 네.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잖아요. 예. 그때 경찰 내부에서 조직을 팔아넘겼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여하간 조직 내부의 논리는 그러하고 게다가 이게 사법부라서 네. 예.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처리돼야 할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누군가 고소고발을 하든지 네. 해서 여하간 이거 그냥 둔다는 건 범죄를 알았어요 이미. 네. 범죄 현장도 알아요. 네. 범인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냥 두는 거 아닙니까? 뭘 대충 짐작해 갑니까? 당연히 알죠.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 문서를 보면 판사들은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첫째는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또 어제 오전, 발표 직후하고 어제 밤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후쯤에 해 떠 있을 때는, 네. 뭐 그럴 줄 알았다.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쭉 언론 발표를 본 다음에는, 네. 좀 심하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거점법관 아닙니까? 차상한 판사, 뭐 다 아시니까 네. 방송 나오셨고, 군산지원에 계시는 이분에 대해서 사찰 문건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별 내용들이 다 나와요. 뭐 이분 성격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한다.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다. 아, 그런 내용도 나와요? 예. 국정원인데요, 이거는 완전히. 국정보다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것까지 했네? 심하다. 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조사 보고서하고 거기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했다는 그 문서까지 전부 다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네. 판사들이 좀 열받아서 뭘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특히 아까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완전히 법원을 들어다 갖다 바쳤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군요. 예. 자기들은 입으로는 사법권 독립 얘기하면서 뒤로는 법원을 그것도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한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예. 이런 작태를 벌였으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리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2심에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다 실형이 나왔잖아요. 네. 예. 실형 3년이 나오니까 그러면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 네. 그래서 실제 전원 합의체로 보내줬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전원 합의체로 보내달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단 법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원 중에 최고 최강이죠. 아, 여기서 결정되면 뒤집기 어렵다? 예, 이것을 뒤집으려면,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종전에 판례가 잘못됐다고 생각됐을 때 그 판례를 뒤집는 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판례가 되는 거고, 아하. 이 판례는 향후 10년간은 최소한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일반 소부에서 대법관 3명, 4명이 하는 재판도 하급심에서는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 법원조직법상의 규정이긴 한데, 그건 이제 당해 재판부만, 그 재판을 하는 그 재판부만, 이 구속을 할 뿐이고, 다른 판사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크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늘었던 것은 이 전원합의체에서 2심을 뒤집어서 네. 다시는 뒤집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차피 뒤집자는 거였으니까, 무죄 네. 취지로. 다시 파기환송돼서 어느 재판부에 가던 간에 이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로 보낸 것이니 유죄 판결하지 마라. 하급심의 부장판사들이나 판사들은 이거 못 짚는구나 생각이 달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단지 왜 이러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은 전원합의체 근데
전원 합의체에 단순히 보내라는 것만 가지고는 본인의 뜻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원 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지금 20을 뒤집을 계획을 해야 네. 그래야 전원합의체 일단 보내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과 반대로 결론 나오면 자기 완전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보내달라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말을 했을 때는 저번 합의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안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게 1심 판결에서 나왔었잖아요.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방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고 결과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심 때는 다 교감을 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하게 항소심이 특정 2심에. 재판부에 가버리게 2심 재판부는 전혀 말을 안 듣는 2심 재판부의 당시 그 부장판사님 누굽니까? 이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아시잖아요. 공장장님 재판하신 분이에요. 아, 그분이에요? 예. 아, 훌륭하신 분이구나. 문현영님하고 저 누구야 주진우 기자님 재판하신 분 아니에요? 아, 저희가 무죄를 그렇게 받았군요. 아이고, 다행. 운도 좋지, 저희가. 여담입니다만 공장님 참 이 재판에 있어서 대진운이 좋다. 대진운이 좋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무패의 피고인이었는데, 피의자였는데, 자. 예.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네. 전원합의체에 보낸 다음에, 네. 아, 제가 이 성함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김상환 부장판사님. 그분이 기사도 났었죠. 네.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할 때 네. 형이 국정원 근무하는데 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형하고도 연락 안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주 굳건한 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드리고요. 자, 우병우 민정수석은 알고 보냈고, 그렇죠. 실제 전원합의체로 갔고, 또 말도 안 되는 진원 시큐리티 파일 뒤집는 거, 증거 능력을 뒤집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벌어졌고, 그걸 청와대가 하는 대로 한 거죠. 게다가 전원합의체에 갔는데 13대 0이에요. 아무도 이견이 없어. 예.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재판이 가진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눈 질끔 감고 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공장장님께서 예. 점잖게 표현하시는 거고 이 대법관들 다 공범입니다. 저는 재판이 아직 남은 게 있어가지고요. 저도 재판 있는데. 공범이다. 예. 자. 거점법관. 이거에 충격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5담당제다, 5담당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스파이죠, 스파이. 빨대. 예, 빨대. 아니, 실제 그리고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지금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저 양반이 약간 좀 보수적 성향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이렇게 탄탄한 데다, 스펙트럼이 넓고, 네.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 양반은 가가지고, 회장이 돼서 그 연구회 내 온갖 고급 정보들을 다 빼내가지고, 법원경찰에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책 수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 국가의 네. 차관급 법관이, 고위 법관이 빨대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 거죠. 야, 충격적이야. 기가 막히죠. 예.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정열 전 판사님을 모신 겁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거 해설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네. 이런 해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할 거 되게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내일 또 나오세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네. 순서가 많아가지고. 아쉽네요. 내일 또 기대해 주십시오. 예. 이정열 전 판사님이라고 오늘은 소개할게요. 네. 전 판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어렵게 나오신 분인데, 할 수 없이 2부, 3부 걸쳐서 이 코너를 가야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셧다운 얘기도 하고, 네. 트럼프 얘기도 좀 했다가, 올림픽을 바라보는 미국의 분위기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셧다운은 오늘 새벽에 한국 네. 시간으로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좀 풀렸어요?
그렇죠. 셧다운 얘기를 일단 잠깐 해보죠. 네. 셧다운을 여러 차례 겪었죠, 미국은. 한 10여 차례 이상, 10여 차례 겪지 않았나요? 76년도에 처음 있었고, 요번이 19번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 줄 월급 없다고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예산 그 과정하고 좀 엮어서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하면은 만약에 뭐 잘 통과가 안 돼도 준 예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30일까지 하고 그다음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예산이 통과가 못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했고 약간 임시 방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예산의 비율로 해갖고 이렇게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예산안이 통과되고 할 때까지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지난 이제 9월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었어요. 예산안 12개 비리. 근데 이제 상원이 이제 안 돼갖고 12월 이제 8일 날 그러면 다시 하자. 그랬다가 12월 22일까지 또 늘렸다가 요번에 19일까지 늘렸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니까 뭐 정부를 이제 셧다운 해버리는. 그럼 예를 들면 소방서도 안 돌아가고 그죠? 군대도 그런 정도는 해요. 군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스킬치는 그건 되는데 이제 좀 자잘한 거 뭐 환경청이라든지 뭐 에그리컬처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행정부의 부담이 큰 거죠. 어쨌든 최종 책임은 행정부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의회가 지금 안 돼갖고 합의가 안 돼갖고 안 되는 거다라고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여론은 국민은 이거 대통령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또 달라요. 옛날에 그래요? 빌 클린턴 때,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제 1995년에 빌 클린턴이 비토를 했었어요. 그 예산안을. 그래서 안 된다고? 예. 그래서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그건 한 3주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여론이 좀 빌 클린턴 대통령 쪽으로 또 돌아서게 됐죠. 비토한 이유가 납득이 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그때 이제 소셜 웰페어가는 사회복지 그쪽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는 바람에. 자, 그럼 이번에 쟁점이 됐던 건 소위 말해서 이민법, 뭐 다카 프로그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내린 건데 어릴 때 이제 그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왔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상 그 청소년기 어린 시절 다 보내고 거의 미국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 좀 구제에 도전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갖고 뭐 영주권, 시민권을 이제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 총 한 14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고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계속 레지스터를 한 사람들이 한 80만 명? 이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거꾸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자기 명단만 제출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어딘지 다 알죠. 이제 그러니까요. 역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명단을 제출했는데 거꾸로 범인 취급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행정명령에서 법안으로 바꿔갖고서는 통과를 시켜갖고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폐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확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의회 니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던져서 3월 초까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번에 이제 예산안 통과하고 뭐 이럴 때 요거 집어넣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구제를 해주자. 그러고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하고의 장벽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게 이 다카 법안을 그러면 해줄 듯이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멕시코 장벽 예산 통과시켜줘. 막 이렇게 했죠. 주고받자. 훔치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3부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준 박사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이야기. 셧다운 이야기를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셧다운이 풀렸어요. 오늘 새벽에. 풀렸는데 이것도 임시죠? 그렇죠. 2월 8일까지 이제 이해가 된 거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전에도 뭔가 이렇게 이결이 안 되면 또 이제 셧다운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봐야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자고 설득을 해갖고 겨우 된 거거든요. 근데 다카하고 그 멕시코 장벽하고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민주당 측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척슈머 그 상원 의원이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조금 하고 다카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서
뭐 다카 살리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자기는 뭐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민주당 이제 딕 덜빈이라는 또 상원 의원이 있어요. 둘이서 같이 해갖고 다카에 이제 80만 명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만 명 정도 살려주고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초대해갖고 부모도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그거는 끊어버리자. 그리고 이제 뭐 장벽 예산을 주자 뭐 이런 식의 절충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약간 싫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거지 소굴 얘기가 나온 거죠. 그 자리에서. 쉿홀. 예. 예. 우리는 이제 거지 소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감을 살리면 뭐가 됩니까? 거지 소굴은 너무 완화된 표현 아니에요? 느낌이 좀 완화된 느낌이 없잖아 있죠. 많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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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소굴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좀 해주세요. 전문가 입으로. 전문가 입으로. 네. 뭐 똥통 뭐 이런 정도로. 똥통. 그렇죠. 예. 거기에 훨씬 더 가깝죠. 뭐, 똥통이야 거기는 뭐. 느낌 확 살죠 그러면 좀. 네. 거지 소굴이 아니라 그걸 또 아주 세게 표현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대 국가들이 화가 났고 네. 일반 국민들도 화가 났고요. 그렇죠. 린지 그램 상원 의원도 뭐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뭐 그러고. 다른 국가에서 뭐 안 했다 그러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고 들은 본인.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선이 서서 셧다운이 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제된 상태고 2월 8일부터 다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번 그때 나오시기로 하고요. 지금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또 짚어보자면 러시아 문제는 좀 잠잠하죠. 지금 계속 수사는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사망을 이제 좀 좁혀가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쑥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이제 뭐 수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속 뭐 하고는 있어요. 사위 얘기가 나왔었죠. 예, 사위가 타겟이 될 수 있다. 네. 사위가 타겟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대통령으로 거의 간다고 봐도 딸하고 뭐 아들 뭐 자식 그렇죠. 엮여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인데 계속 수사는 되고 네. 있는. 그리고 정치 상황에 따라 훅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러시아보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파이어 앤 퓨리.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내부 인사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네. 책으로 내서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트럼프 캠프는 당선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당선이 된다는 목표가 아니었고 자기들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러시아 쪽으로부터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건물에 외국 인사들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묵게 하고. 예. 그래서 대통령인데 국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자기 비즈니스에 활용했기 때문에 거기 묵게 하고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대통령 될 리가 없기 때문에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당선이 확정이 되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놀랐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은 확실히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환호하고 이러는데 이건 뭐지? 잠잠하고. 약간,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연설을 할 때, 트럼프가 정말 처음으로 아주 프레지덴셜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진지하다고. 진지하죠. 예. 해석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고 진지한 게 아니라 당황한 거예요. 예,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전세가 좀 힘들다라는 평가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세도 힘들었지만 목표가 당선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국을 하나 차리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워낙에 그러니까 TV 스타였으니까. 비즈니스를 하려고 출마했는데 덜컥 당선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관료들이 많죠. 빈 자리들이 굉장히 많죠. 내가 구성하고 출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관료 조직을 별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서 딱히 뭐 꼭 굳이 채워넣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하나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요. 내가 그냥 중요한 거다. 예?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 얘기도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이해 충돌의 문제 때문에 네. 미국은 이거 엄격하잖아요. 엄격하게는 한데 뭐 걸려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러시아 게이트를 파고 헤쳐갖고서는 뭐 탄핵을 한다니 법적으로 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걸긴 굉장히 네. 쉽거든요. 대통령을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한다. 네, 근데 그 정도의 좀 분위기도 사실 조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할 만한 큰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아무래도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자, 이 이해 충돌의 문제가 러시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창 올림픽이 네. 사실상 망했다는 식의 보수 매체 혹은 보수 정당의 주장이나 안 되길 바래요. 예. 안 되길 바라는데 실제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좀 다릅니다. 역대 방송 올림픽 주관사 방송의 광고 액수가 역대 최고에 달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유명 앵커가 복귀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명 앵커 복귀는 아마 케이티 크레이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간판 여자 앵커죠. 그러니까 뭐 뉴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쇼 같은 거, 뭐 토크쇼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MBC 나이트라인의 그 앵커, 메인 앵커죠. 네. 그 레스터 홀트라고 지난 대선 때 첫 번째 대선 토론 그 머더레이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식령에 가 맛있네.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북한에 취재하고, 가 있다. 예. 아. 그러니까는 그 방송 그 주간 방송사잖아요, MBC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한 공식장이라는 단일팀이 이런 게 그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화제가.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올림픽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슈퍼볼은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동계고 이건 하계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상한 나라다. 근데 같이 입장을 한다고 올림픽에 나간다고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래서 화제성은 굉장히 있고 그러니까 IOC도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질팀 얘기 또는 뭐 한반도 얘기 네. 이런 얘기가 이제 정쟁의 소재로 그렇죠. 쓰이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막 큰 논란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옛날에 그렇게 똑같은 얘기 했으면서 뭘 지금 와갖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할 얘기를 하시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화제성이 있는 뉴스인 겁니다. 이게.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리고 요거가 크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막 마식령 가고 막 이러는 거죠. 맛있는 가고. 자, 우리 분위기하고 다르게 해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흥행에 뭔가 대박 요소가 등장했다. 네, 거기에 이권이 있는 뭐 하여튼 사업체들은 다들 이제 굉장히 환대를 하는 분위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있다. 네. 네네. 국내 분위기하고 다릅니다. 네, 현재 그 소식도 좀 전해주셨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1년 됐는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한 37%,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역대 한 두세 체제를 달.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죠. 그래도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80% 넘게 지지를 여전히 받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90% 가까이 싫다 그러고, 그리고 인디펜던트, 무소속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한 반반 갈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37에서 40. 그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미국 대통령 기준으로는 네. 역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희가 미국 소식을 안 들어가지고. 자,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전화로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이 광주에 지도부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하태 광주 와 있습니다. 광주에서 보고 드립니다. 네, 흔한 민심을 좀 잡아보려고 가셨나 보죠? 예, 여기서 아침부터 많은 분들로부터 박수 받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크게 환영받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곧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망월동 가서. 망월동. 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통합포럼. 네.
안철수 대표 와서 같이 행사하고 이렇게 돼. 그리고 호남에서 바른정당 첫 최고위원회도 하신다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호남 첫 최고위원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군요. 예. 제가 그래서 화끈한 거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아, 그래요? 광주 시민들에게 드릴. 예. 정말 화끈한지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전히 빨갱이 장사하는 낡은 보수 몰아내야 된다. 자유한국당?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뭐 주사파 정권 하더니만 이제 주사파 정권의 좌파 사회주의 정부. 아, 이거 뭐 빨갱이 장사 아니면 할 게 없냐. 개혁 보수는 빨갱이 장사 안 한다. 뭐 이거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그 전에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좀 덧붙여서 김대중 빨갱이로 몰고 광주 민주항쟁을 빨갱이로 모은 대한민국 보수는 광주에 사과해야 된다. 제가 오늘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사과를 할 생각입니다. 자, 대한민국 보수가 광주에서 새로 태어난다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호남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민심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이 사실상 그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네. 사실 안철수 대표 많이 추락했고, 저희도 부족한 점 많고 한 거 다 알고 있고, 근데 이제 호남 분들에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대로 민주당 지지하실 것이고 민주당에 마음을 두지 못한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호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호남 박지원 당보단 낫지 않냐. 호남 박지원 당. 그리고 한국당보단 낫지 않냐.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테니까 우리의 정말 지극 정성을 봐서 한번 믿어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해야죠.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른정당에서의 노력은 알겠습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통합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데 국민의당 내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반대파를 징계한다고 한단 말이죠. 오히려 더 자극하고 있어요. 요 징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안당과 친박당으로 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본질을 봐야 되거든요. 안철수 대표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대안은 뭐냐? 사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친박당이거든요. 친박지원 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꾸 박지원 대표 쪽으로, 물론 박지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박지원 대표에 대한 이제 영남권의,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 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호남개혁신당이, 예. 호남개혁신당의 리더십이 뭐냐. 유승민 안철수 계속 비판하셨잖아요. 예. 비판은 우리가 다르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개혁신당의 그 리더십은 박지원 아니면 박정천이다. 네. 어제 이용주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한당에 함께 못하지만 박지원당에도 함께 못하겠다. 박지원 은퇴해라. 네.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지금 은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당대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호남개혁신당은 이것대로 제가 볼 때는 미래가 있는가.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당 대표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추, 홍, 그 다음에 이영자 들어가는 두 사람, 안유. 네 사람 중에는 그래도 안유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무슨 말씀? 안 그런 분도 있겠죠. 네. 근데 홍 대표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추 대표는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왜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아니, 추 대표, 홍 대표, 사이좋게 팔짱 끼시고 할 때 제가 옛날에 오노이 남매 더맨 갔다고 비판한 적도 있는데, 네. 저는, 민주당, 홍 대표랑 큰 차이 없다, 본질적으로 리더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쪽 입장은 이제 반대파를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더 자극하고, 더 시끄럽게 만들 일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징계 중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면 의장을 이상돈 의원, 부의장을 윤영일 의원, 이 맡게 되는데, 이분들까지 징계를 해서 전당대회 의장권을 박탈하고, 예, 소위 당권파,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당대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이걸 카드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설들이 있습니다, 해석들이.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반대파의 일정이 28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예. 창당준비위원회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당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이미 만든 거거든요. 창준이가 이제 출범했죠. 예. 예, 창준이는 당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당에 들어가겠다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한 분은 그 당의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죠. 국민의당은 사실상 예, 내용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면 출당을 시켜주면 좋지 않습니까? 정작 출당을 안 시켜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출당에 대해서 비례대표인 이상돈 의원이 저쪽으로 가가지고 합류하겠다는 건데 징계는 하되 출당을 안 하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앞뒤 안 맞지 출당 문제에 않습니까?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 저도 아쉬운 점이 있고 저도 이상돈 의원하고 친하고 딴 분들하고 친한데 통합되고 나서 적어도 우리가 설득할 시간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이 불가능한데 뭘 자꾸 설득하는. 또 그렇지 않다니까. 이상돈 의원 같으면은 사실 과거에 우리 당이었어요. 자, 제 말은 뭐냐면, 그럼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 대표랑은 사이가 안 좋지만, 예. 또 마음 둘 곳이 있으면, 그 당에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당을 꼭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은 가겠다잖아요. 자꾸 가겠다는데, 뭘. 그러니까, 요는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저쪽 반대파들의 당의 그 사이즈가 커질까봐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징계라고 하면서 당원권 정지까지만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논리대로면 그렇게 해당 일을 결정적으로 했으면 출당시키면 되는 건데 출당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국민의당 지금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월권적인 건데 만약에 통합신당이 되면 예. 합당이 되면 제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아무튼 지금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다른 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쨌든 최대한 저는 이상돈 의원이 하태경이랑 한번 같이 하자 이런 설득을 저는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태경 의원이 거기 있는 거 다 알고서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조금 다 온도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상돈 의원이랑 친한 분들이 많아서 네, 친한 분들 원래 있었죠. 예. 네, 우리 당은 여러 거기 안 간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간다는데. 저희 당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온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밝히긴 그렇지만. 자, 유승민 대표도 사실은 네. 몇 차례나 안철수 대표한테 그분들 사실 출당시키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새로운 당 만들어졌는데 또 세 분밖에 없는지 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에 합류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잘 있겠습니까? 계속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그럼 정리하고 오라고 유승민 대표는 입장을 낸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죠? 예, 공개적으로 사실 요구했죠. 요구했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조금 더 목소리는 안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우리도 조금 설득할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 만약에 출당 안 해주면 방법이 없으니까 세 분인지 또는 더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세 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통합되는 신당에 이제 소속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때도 계속 나는 여기 있지 못하겠다. 출당시켜 달라 요구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이 설득하고 다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지고. 그게 며칠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상대 이제 반대파들이 만들 당이 잘 안 되길 바라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건. 네, 그쪽에 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개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하는 일이죠. 그거 대신 판단해 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들은 간대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주당 가려고 한다. 네. 다수가 그쪽에 민주당에서 받아주는 분도 있고 안 받아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가려고 한다는 의혹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 숫자 늘리게 해주는 거는 그건 사실 해당 행위죠. 자, 그거는 이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나간대지 않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나가면 그거 안 좋다는 그 판단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비례는 당 몫으로 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득불이하고 신사적으로 될 때만 이제 이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안 내보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최대한 한번 설득할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자, 그건 알겠고요. 지금 반대 그 파에서는 이제 통합 반대 또는 뭐 합당 반대파에서는 자신들이 열석은 물론이고 그 이상도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당권파 합당파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열석 되기 힘들다 실제 당 만들면 나갈 사람 얼마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당은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철수, 유승민 둘이 합치는 것만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물론 둘이 경쟁하고 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 당은 박정천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이 한 목소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선우 후퇴하라고 하는 젊은 의원들이 있고 이게 단일 정당으로 존속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기는 나가더라도 어차피 핵분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의 걱정은 그 당이 알아서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 이 의원들이 그 당의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다시 핵분열에 대해서 또 초안골을 보인다. 이런 게 그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쉽게 이렇게 옮기려고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신당이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합신당이 저는 많이 남을 거라고 봅니다. 몇 석 많이 남을 거라고 보고 열석 뭐 기준으로 얘기해 보죠. 열석 이상이다 이하다. 저는 뭐 한 10석 전후 그러니까 맥시멈 열석. 맥시멈 15석. 맥시멈 그리고 15석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대 15석이고 예. 제가 볼 때는 평균 정도 해서 뭐 9석 10석 지금 바른정당 규모 아니겠느냐. 만약에 15석이 되면 여기에 비례대표 3명 합치고 한두 명만 2명만 더 하면은 교섭단체입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이게 통합이라는 교섭단체로서 예. 그거는 아무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교섭단체로서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를 못 낼 거예요. 그 정당. 못 낼까. 예, 그 이해했고요. 깊은 큰 바람이 담긴 전망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10석 전후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15석. 근데 이제 본인 전망으로는 뭐 8, 9석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는. 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5석 쪽으로 가까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염색하시나요? 이번에 진짜로? 근데 그 염색은 아무튼 너무 우리 그때 염색한 약속이 딴 거였잖아요. 무슨 댓글 박근혜 정부 때 댓글 나왔냐 이거 같은데 그건 한번 결판 내고 가야 될 지금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염색은 이미 하셨어야 해요. 그거 그게 아니고 댓글 국면이 넘어가지고 다스로 확 바꿨고 요즘은 또 특활비로 확 바꾸고 있는데 진거나 진배 없어요. 진배 없는데 아무튼 그거는 명백한 걸로 나간지 하죠. 안 보고 자, 나간지 안 보고 예. 15석이 맥시멈이라고 하셨으니까 14석에 걸까요? 14석 이상이면 그건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마주보고 합시다. 지금 전화로.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IOC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안, 예, 국회의원이 직접 행동한 건 이거니까 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지금 어쨌든 IOC에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마당에 이걸 철회하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지금 분위기가 찬 이유가 과정이 불공정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능 시험도 시험 제도가 바뀌려면 3년 전에 바꾼단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게. 근데
이번 건은 룰이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 룰이 한 달 전에 바뀐 거예요. 예. 그러려면 최대한 젊은이들의 그 아픈 가슴들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소홀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 부분 반성을 했잖아요. 자, 그건 국내 정치고 제 말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본 질문은 그걸 이제 밖으로 끄고 나서 IOC의 단일팀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보낸 사안, 요 사안에 대한 논평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과거부터 그랬는데 의사는 표명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결정된 상황에서는 승복하는 게 맞다. 어쨌든 이견을 표명했고 IOC에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IOC의 의견에 승복한다. 그동안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단일팀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정부도 우리 젊은이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으로 상생으로 풀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화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광주에서 고생하시고 광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세요. 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정률 판사님 직접 또 나오셔서 오늘 첫 순서를 열어주셨고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왔네요. 예, 또 나와달라, 사이다다. 너무 웃기다, 공장장. 재판 대진운이 좋았다니. 예. 불패 비자. 알고 보니 대진운이 좋았다는, 판사님의 지적이 있었고요. 예. 흥부자 커플 같다, 문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법원 직원분들도 방송 많이 들으시나 보네요. 법원은 사방이 현재 적폐입니다. 예, 그리고 사법부가 아니라 죽을 사자, 사법부였어요. 이런 문자. 법원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시고 또 그동안도 문제가 많았다고 실감하고 계셨었나 봅니다. 그게 이제 문서로 확인되니까 화가 나시나 봐요. 국민 서명 운동해야 한다.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는 없나, 등등. 굉장히 문자 많이 왔네요. 예. 저는 66세입니다. 정치의 지읒자도 잘 모르다가 뉴스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공장장 너무 감사. 예. 66세 할머니라고 표현하셨는데, 66세 할머니 아닙니다, 요새. 예. 작년입니다, 66세면 요새는. 예, 청년은 좀. 농촌 가면 청년. 예, 옆에 자꾸 정태수사님 앉아서 제 시간에 지금 치고 들어오시는데, 조용히 해주십시오. 자, 그 외에 이제 또, 인디애나주에 계신 분이, MBC가 한창인데, 제가 다닌 회사에서, MB 국밥 먹는 대선 광고를 만들었어요. 하면서 이제 그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예, 요즘 이 SNS 시대, 예. 그리고 정몽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보하는 시대에 숨을 곳이 없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왔습니다. 자, 그동안 독감으로 못 나오셨던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이 연속 2주 못 나오셨죠? 네. 예, 3주째 나오셨는데 소장님 어디 갔냐는 문자가 안 왔어요. 네네. 그런데, 예. 위력은 대단합니다. 제가 1월 3일 날 어머니 모시고 어딜 가느라고 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 얘기, 가득 채워주세요. 5글자를 얘기했는데, 예. 그 주유하시던 분이 혹시 라디오 출연하시잖아요. 목소리. 예, 목소리만 듣고. 그래서 가득 채워주세요. 예, 5글자 갖고, 그래서 주유하다 말고 나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분하고. 근데 그분 얘기가, 예. 그분이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같은데, 최저임금 같은 걸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그래서 오늘 최저임금 이슈가 정해졌군요. 아, 그런가요? 이번 주 주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보수 매체들이 사실은 공격을 거의
한 2주, 3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막 자영업자들 다 죽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냈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한 얘기를 좀 다뤄보겠는데 최저임금을 올리자 야 3당도 일제히 공격을 했죠. 그래서 우선 요 얘기부터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홍준표 대표, 유승민 대표 모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공약이었어요. 그렇죠.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제작한 요 공약이 어떻게 발표되었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자 어떻게 입장을 바꿨는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자, 내용이 급하게 나가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만들겠다 했는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이게 문재인 불통의 현주소라고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나간 거고. 자, 다음 홍준표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기호 2번 홍준표.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공약이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경제가 죽고 일자리도 없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책 절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는 임기 내라고 2022년까지죠. 그렇게 되면. 유승민 대표는 2020년까지 10,000원. 근데 이제 지금처럼 급격히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20년까지 10,000원 올리려면 매년 한 15% 정도 올라가야 돼요. 네. 네. 급격히 올라가야 됩니다. 사실은 당시에 5명의 후보가 3년이냐 5년이냐의 차이가 있었지 다 10,000원까지 올린다는 약속을 했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가 거짓말이었던가,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되는데 펴얻으려고 했던가, 아니면은 그땐 맞았는데 지금 1년 사이에 경제가 나빠져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짓말한 거니까. 그럼 1년 만에 경제가 나빠졌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운 좋은 정부는 못 봤다 그랬는데 정부 발표 또 한은이 3%로 수정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을. 근데 요새 지난 시간에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잡은 목표치가 달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통계치로 보면 사실 3%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랬나 그러는데, 근데 요새 그 세계경제를 보면 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전망보다도? 네, IMF 전망이 3.6%인데 요새 보면 한 5% 넘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7% 넘어갔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나쁠 때 내수를 늘리느라고 특히 임금을 올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늘어날 때가 제일 좋거든요. 그때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문제 없을 거고 저는 사실 고마워요. 유승민 대표나 이제 홍준표 대표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야, 이렇게 사람들이 서민을 걱정하고 자영업을 걱정했었나?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1년 지나면은 이분들 얘기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인상률이 몇 프로였죠? 16.5%. 16.5%.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공약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계속 올리는 거고. 예.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공약했던 수준의 인상률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급격히 올린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예, 걱정하는 게 반청년 반서민 정책이라고 지금 주장하시잖아요. 그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청년과 서민을 걱정하시는데 청년들은 노동 시간을 줄일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걱정하는 거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시간을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경제학의 그래프상의 문제인데 가령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는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단가가 올라가면
등록금 마련하면 노동시간을 줄이지 그거 돈 더 벌겠다고 계속 노동에서 공부시간을 줄이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고용상의 문제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데 우리 중소상공인 입장에서 꼭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그 문제가 가령 우리 편의점을 보면 네. 24시간 영업하잖아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적인 겁니다. 밤에 2시에서 특히 6시까지라는 일 때는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근데 고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분들한테 판단하라 그러면 절대로 고용 안 할 겁니다. 근데 위에서 지금 고용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노동 시간을 늘리건 줄이건 자기들한테 오는 거는 매출만 늘어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하나만 그렇게 하면 매출이 늘어날 텐데 모든 데가 다 하면 매출이 늘어날 리가 없죠. 네. 그때 10개가 더 팔리는데 10개 상점이 다 하면 1개씩만 더 팔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 없이 임금만 나가니까 이 편의점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건 영업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영업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왜 영업을 안 할 수도 없느냐면 위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10개 더 팔리는 게 자기한테 그냥 이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임금을 자기들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제 말은 실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예. 소규모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치킨집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르바이팅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뭐 한 200여만 원 주다가 250여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어렵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영업 시간을 줄이고 모두 같이 줄였다. 네. 라고 하면 치킨을 12시 시킬 걸 미리 시키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미리 산다고요. 그러면은 판매량에는 변화가 없이 노동 시간은 줄었잖아요. 그건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자영업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해법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줄이듯이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가면. 예, 물론 아르바이트 하는 쪽에서는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신에 단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시급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분이 이 임금 올라간 거를 흡수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네. 그리고 전체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경제가 좋기 때문에 전체 수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분하고 수요 증가분 때문에 현재는 이 충격이 다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여태까지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고용에 효과가 없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였고 그다음에 그게 전 세계적인 사례다. 여태까지 수천 개의 사례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이 이만큼 올랐을 때 그러면 각국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국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연구해 보면 90% 이상이 고용에 영향이 없다예요. 고용 영향이 사실은 없다. 그 생산성 흡수를 하거든요.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흡수를 하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구나 경제가 좋아져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금 일부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거는 혹시나 그렇게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게 흡수하지 못하면 진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부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 충격을 흡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장님처럼 전 세계 사례를 그동안 연구해 온 연구자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는 어떤 집은 조금 더 힘들고 어떤 집은 덜 힘들 수 있지만 업소가 경제 전체로 보자면 결국은 이 정도 다 흡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자영업자나 이런 쪽에서 그동안의 비합리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밤새 영업.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밤새 영업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24시간 예를 들어서 가게를 했는데 어떤 가게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바뀌게 되어 있다.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사던 거 못하게 되겠죠. 그거는 3시간 문 닫는다든가 24시간. 네, 근데 그게 정확하면 3시간 전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럽에 가면 6시 되면 다 닫잖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한국에 살다가 게 불편한데. 한국에 살다가 거기 가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아 이렇게 되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남들한테도 이익이고 나한테도 좋은 일인지. 이 말씀은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임금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게 이제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당장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효율을 더 높이고 혹은 삶의 방향도 좀 바꾸게 되고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러니까 1인당 GDP 3만 달러의 삶이라는 거는 예.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못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 안 되는 거거든요. 막 밤에 막 주문해도 막 오고 이거는 사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최저임금의 효과는 그 충격파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고 남을 생각하는 삶에 맞 익숙해졌으니까요. 근데 예, 어떡합니까? 너무 익숙해졌죠. 예. 아무 때나 배달하고 24시간 식당도 뭐 있어야 되고. 네, 임금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게 좀 올라가면 그런 정도의 불편 같은 거는 감수해야죠. 자,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힘든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따서 최저임금으로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는 것도 과장이긴 하지만 그건 과장입니다.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수 매체들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런 정책,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책 효과 냅니까? 네.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충격이 흡수되는 동안 지원될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정부가 이 지원하는 것도 신청하게 하지 말고 그냥 통장에 그냥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